이 친구는 나하고 자꾸 뭔가 집착하고 나만 항상 원하는데 내 인생이 뭔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요. 그럼 같이 막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뒤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친구 관계만 있을 것 같은데 연인 관계에도 있어요.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불편한데, 네. 되게 무례한데,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 유형이 저랑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네. 훅 들어오는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한다고? 네. 하는 부탁을 하는. 네. 우선 그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자면 드로우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앞에 지푸라기라도 보이면 그거라도 잡는 거잖아요. 그게 뭐 튼튼하든 안 튼튼하든 상관없어요. 뭐라도 보이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살려고 무조건 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삶 자체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내가 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빛을 본 거죠. 그러면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없이 그냥 그 사람에게 가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그냥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항상 특징은 나는 못해, 당신이 좀 해줘. 항상 이런 투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린 시절에 어떤 핵심 신념이라는 게 있냐면 나는 약하다. 그런 핵심 신념이 있는 거예요.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다. 그렇죠. 그것 넘어서서 나는 두 발로 서서 내 혼자의 어떤 일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내가 기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걸까요? 어릴 때 부모님의 치맛바람이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요즘 뭐 부모님들께서 학창시절 아이들에게 학원도 보내주고 뭐 공부도 시키고 다 필요한 일이죠. 근데 인생에서는 되게 중요한 가치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도성과 자율성이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내가 해보겠다라는 어떤 근성 있죠. 그런 요소가 어떻게 보면 주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 스스로가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자유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능력이 어린 시절 때부터 형성이 됩니다. 사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약간 재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공부를 잘할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엄청나게 보내줘요. 그러면 이거는 뭐 물 만난 고기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되게 재능도 있었는데 좋은 환경까지 받쳐준 거죠. 근데 나는 아니에요. 사람마다 적성과 능력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아닌데 자꾸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가 얹혀놔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내가 쫄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과 과정이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때 확 무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심지어 그때 사춘기가 같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갑자기 공부 잘했던 아이가 엇나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한테 그렇게도 못하고 꼼짝 못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좋은 대학 정도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도 어느 정도 잘하고 사회적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어떤 자율성이나 자기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선택과 책임을 해본 습관을 잘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자꾸 부모의 대안용품들, 다른 사람들을 자꾸 내가 찾아다니면서 의존성이 계속 형성되고 그 패턴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뭐 친구나 네. 아니면 애인이나 네. 아니면 그런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의존하게 되는. 그렇죠. 심지어 의존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존을 하면서 아예 무임승차하고 아예 기생하는, 그래서 기생형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용어에 있습니다. 사람들 패턴 중에서 집단의 어떤 모임이나 집단 관계 안에서 항상 기생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지금 지푸라기를 잡아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지금 절망스러운데 너는 지금 왜 이렇게 즐거워 보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잡아서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성격장애의 한 유형으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파괴적이죠. 저는 이제 이거를 이 책에서는 이제 집착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를 하면서 내 지금 수준이 이 정도면은 저 사람 수준이 이 정도잖아요. 그럼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성장점이 있다기보다는 너도 나처럼 내려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드로우님이 뭐 좋은데 취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사람들 친구들 사이에도 괜찮아요. 그러면 은근히 직장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게끔 종용하는 거예요. 은근히 뒤에서 회사를 그만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도.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잖아요. 그럼 같이 막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뒤에서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게 친구 관계만 있을 것 같은데 연인 관계에도 있어요. 기능을 되게 잘해요, 한쪽은. 한쪽은 기능이 엄청 떨어져요. 근데 이 사람은 돌봄을 하려고 이 사람하고 만난 거예요. 이것도 어쩌면 내적 이슈가 있겠죠. 만나서 둘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중독이 많이 있고 지금 문제가 많이 있고 파괴적인 행동을 해요. 근데 그런 쪽으로 자꾸 유혹합니다. 나쁜 것들 소개해주죠. 그렇죠. 너 진짜 친구면 이거 하나 마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섭네요. 사실 저는요, 인간관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희망차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만드셔놓고요. 네. 근데 이렇게 수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셔놓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더 희망찬 대인관계는 우리가 좀 더 증진을 하되,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파괴적인 관계, 내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무례하게 부탁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저희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착형인 사람으로 아까 다시 말씀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드로운 님이 뭐 어디 급하게 어딜 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 갈 만한 어떤 지점을 만들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드로운 님이 저를 도와주다가 이걸 못 간 거잖아요. 여기서 손해가 입혀진 거잖아요. 근데 드로운 님은 저하고 뭐가 된 거냐면 아주 좋은 친구가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뭔가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요. 이 친구는 나하고 자꾸 뭔가 집착하고 나만 항상 원하는데 같이 나도 뭔가 구렁텅이로 넘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근데요, 나도 더 이상은 너를 못 봐주겠어.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만 좀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 너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네. 그래, 연락하지 마. 그냥 내가 죽든지 말든지 간에 나 오늘 전화 끊으면은 그냥 나 연락 안 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근히 그 높은 공감력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죠. 상대방이 죄책감을 주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다시 나한테 또 연락해서 야, 좀 걱정돼 줬는데 뭐 별일 없는 거지 하면은 갑자기 울면서 또 그 패러다임, 그 폭풍 속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가해자를 만드는 거죠, 상대방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집착형은 진짜 좀 거리를 둬야 되고 좀 피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처음에 얘기하셨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내가 좀 의존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남한테 이런 사람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좀 연민을 느끼고 공감하고 이래서 도와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래도 몇 번 도와주는데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상담 공간에도 내담자들 중에서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이 와요. 그럼 상담 공간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자에 대한 엄청난 이상향이 생기거든요. 그럼 상담사한테도 의존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숙련된 상담사들은 그 의존성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존성을 다 들어주는 해결자의 역할, 구원자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숙련된 상담자들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의존성을 다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거절이죠. 근데 그건 버린 건 아니에요. 사실 또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은 성격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보통 착한 분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뭐 기생형이라고 해서 꼭 막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또 막 거기 그냥 붙어 있는 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왜 이렇게 껌딱지 같으냐 막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그 사람에게 너무 상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 수 있냐면,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위하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도 혹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도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왕따를 겪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아이의 상처를 내가 어떻게 다 없는 것처럼 해줄 수는 없겠죠. 그 아이가 실연을 당했어요. 그 아이가 취업에 실패했어요. 그 아이가 인생에서 엄청난 역경을 맞이했어요. 그 아이가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 아이의 삶에 있는 어떤 고통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별거야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게 자명한 진실이에요. 내가 의존성이 높은 사람을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위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버리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너를 위해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너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토대를 내가 기다려 주려고 해 라는 메시지를 자꾸 보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루밍과 훈육의 차이가 뭔지 저한테 여쭤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루밍과 훈육의 차이는 이거예요. 훈육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설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훈육입니다. 그루밍은요, 평생 그 사람이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철저하게 의존하게 만드는 게 그루밍이죠. 뭐 어떤 심리학자는 아이가 걷는 거는 마치 우리가 지금 성인으로 볼 때는 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어요. 어려워서 넘어져서 무너졌을 때 충분히 그 절망감은 공감해 주되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끔 그 토대를 마련해 주는 거.
그거를 시큐어 베이스, 안전 기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안전 기지 안에서 충분히 그 절망감을 수용해주되 그 사람이 서서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응원해주고 그거를 지지해주는 토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그런 여러 요소를 가지고 절망감을 많이 쏟아내면 제가 뭔가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도 그 욕망을 멈추고 그 사람의 절망감과 어려움과 힘듦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난국에서 내가 조금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돌려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다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는 토대를 처음에 형성해 주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돕고 싶어. 그리고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다 도와주면 안 되고 이 사람을 진짜 생각한다면 내가 진짜 너를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이 놀라운 건 그래요. 내가 못해, 난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너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토대를 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나는 답답해 죽겠어요. 이 말은 그만큼이나 자유롭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울해서 아무것도 신이 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생생해지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가득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조금씩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 사람이 그것을 했었을 때 내가 충분히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함께 버텨주고 그 사람의 삶에 조금씩 희망이 들어오기도 시작하고 더 나아가는 이제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가 될 수도 있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